아니 이게 누구인가? 시단의 3대 천재 오장환 선생 아니신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적당히 하게. 참, 소문대로 까칠한 분이시구만. 그건 그렇고 오장환 자네, 내 자네의 굳은 심지는 정말 존경하오. 그 어목했던 시절 많은 이가 변절할 때도 끝까지 지조를 잃지 않고, 이야,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대부분이 일제를 찬양했잖소. 그랬지. 그래야 살아남는 시절이었으니까. 어디 그뿐인가? 자네는 내가 알기로 이름도 굳이 개명 안 하고 우리식으로 표기했다지. 자네야말로 펜으로 저항한 항일 운동갈세. 그거 좀 적당히. 부끄럽구만. 태영이 자네에 비할 수야 있겠는가? 자넨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제에 저항하고 후에 형무소의 수감까지 되는 고초를 겪지 않았는가? 그랬지. 그랬어. 장환이, 어떤가? 자네가 꿈꾸던 세상에 왔는가? 내가 꿈꾸던 세상이라. 내가 꿈꾸던 세상을 후손들이 알기나 할까?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인 1918년 4월 20일.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7금리 381번지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 권태응이다.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5월 15일.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40번지, 속칭 사자골이라 부르는 마을에서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역시 사내 아이다. 오장환. 충주에서 태어난 권태응이 사망한 건 1951년 3월 28일. 보은에서 출생한 오장환의 사망 시기도 1951년으로 추정된다. 똑같이 100년 전에 태어나 만 33년을 살다 간 오장환과 권태응. 특집 3부작 라디오 다큐멘터리 100년의 노래 영원한 울림. 제1부 평화를 노래한 휴전선 시인 오장환. (2018년을) 살고 있는 한국인 당신은 김영랑, 유치환, 윤동주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다. 국화 옆에서로 잘 알려진 미당 서정주가 남긴 시는 한두 소절쯤 흥얼거릴지도 모르겠다. 이들과 더불어 1930년대 한국을 대표했던 천재 시인 오장환. 당신은 오장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100년이 지난 2018년에 왜 오장환일까? 왜 우리가 오장환을 다시 기억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 도종원 장관과 문학평론가인 한양대 유성호 교수. 오장환 시인은 남과 북 모두에서 지어졌던 시인이었어요. 남에서는 북으로 갔다고 해서 월북작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근데 북에 가서 북의 문인들을 만나보니까 금기시 하는 시인이에요.
분단으로 인해서 매몰된 작가인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남북 관계가 좀 바람대로 잘 된다면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다 쓰러져 갔으니까 그 부분을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아주 중요한 20세기의 한국 시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오장환은 남북 화해 협력 시대 남북 모두에게서 새롭게 조명받아야 하는 시인이다. 오장환 시인이 어떤 인물이기에 1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남북 모두에게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도종환 장관과 충남대 박수현 교수, 원광대 김재용 교수.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이 그 격렬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한 지식인, 한 시인을 작품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문학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문제적 시인인 거죠. 대부분 자기가 정한 문학적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오장환은 모든 스펙트럼을 함께 거느리고 있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장환의 시를 통해서 한국 현대시의 많은 면모들이 한꺼번에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카프 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방가드 시의 어떤 전통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그 이후의 한국 진보진 시들의 어떤 원형 혹은 모델 같은 한 축을 형성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오장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점이고. 오장환 시인은 문학적으로도 새로운 길을 닦았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하는 이유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끝까지 일본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오장환이 일본 유학 당시 썼던 시 10편을 발굴한 구마키 츠토무 일본 텐니대 교수는 오장환이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시를 쓴 점을 높이 평가한다. 보통 일본에 있으면 일본어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장환은 일본 유학을 하기 전엔 일본어로 발표했지만 일본에 유학을 온 후에는 오히려 일본어 시를 쓰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일본어로 충분히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름의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하고 문학적인 성취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장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걸까? 서원대학교 백운복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1936년 18살 때 오장환 시인이 그렇게도 유명한 서정주하고 김동리하고 함께 시인불학이라고 하는 동인에 참여하면서 그 10대 후반에 창작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4권의 시집을 발간할 정도로 매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철저히 금기시되어서 지금 후대 사람들이 비로소 이분에 대한 평가를 이제 시작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장환은 월북 작가다. 1988년 해금이 됐지만 이 낙인은 오장환을 오랫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어 왔다. 문학평론가인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 예전에 오송의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장환 선생의 시집을 소지했다는 죄명으로 현역 교사들이 구속됐던 사건인데요. 그만큼 오장환이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금지의 시인이었죠. 남북이 하나 되길 노래했지만 남과 북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 시인 오장환.
해방이 되고 좋은 날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단이라니.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면 안 된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세상이 이젠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민족이 하나 되길 노래했던 나 오장환은 남과 북 어디에도 없는 거요? 그런 거요? 부역을 강요받고 이념의 선택을 피할 수 없었던 시절, 끝까지 민족과 조국을 먼저 생각한 사람, 오장환. 스스로 시가 된 한 예술가의 숨겨진 노래에는 고뇌와 방황, 수많은 아픔,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다. (1933년 11월자) 조선문학에 독특한 시 한 편이 발표된다. 오장환의 목욕간. 내가 수업료를 바치지 못하고 정학을 받아 귀향을 하였을 때, 달포가 넘도록 청결을 하지 못한 내 몸을 씻어보려고 나는 욕탕을 갔었지. 뜨거운 물 속에 웬몸. 사람들은 이 시를 보고 두 번 놀란다. 이 시의 주인공이 겨우 15밖에 안 된 어린 학생이라는 점. 또 하나는 기존의 시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소년이 쓴 작품이죠. 역시 그 소년이 아저씨하고 같이 목욕 가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식민지인의 비애를 느끼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오장환의 시의 첫 출발이 이러한 그 식민지인으로서의 비애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분의 시가 앞으로 계속 민족 현실과 관련될 거라는 암시를 주는데 충분한. 33년이면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막 이제 벌어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던 이제 20대 청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대 중반의 그 시인에게서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어떤 언어 감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초기작 목욕간에서 새로운 언어 감각을 볼 수 있다면, 1936년 10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발표한 성시보에서는 낡은 인습을 거부하는 오장환 시 세계의 시작을 볼 수 있다. 성시보.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리워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온 일청인이 조상이란 가계보의 검은 먹글씨. 옛날은 대국 숭배를 유심히는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이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으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겁구나. 수퉁하구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은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 내가 왜 성시보를 썼는지 아시오? 성시보라는 게 지금으로 좀 뭐 족보 같은 거 아닙니까? 족보라는 것이 사실은 매매되고 구성됐다는, 또 과거에 그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사적으로는 아마 그 서자 의식이 아무래도 반영되었을 것이고, 공동체 역사로 좀 확장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전통이 끊겨버린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울분, 그런 것들이 그 전통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허구성, 그것의 무력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랄까요? 이런 것도
그 어린 오장환에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장환은 낡은 전통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성시보를 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그의 가족사를 알아야 한다. 충북 보은문화원 박진수 이사의 안내로 보은군 회의면에 있는 오장환의 생가를 찾았다. 옛 모습 그대로 이제 최대한 살려낸 거네요. 네, 그렇죠. 본체는 이게 그 당시 오장환 시인이 살았던 사남 사녀가 여기서 생활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12칸짜리 집이라는 걸 보면 사실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유년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을 오장환. 하지만 숨막히던 일제강점기 시절 서자로 태어났다는 의식은 그의 문학세계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여기서 전통을 부정한다는 거는요, 우리 이 사회 오랜 봉건주의,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근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학적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작품으로 많이 형상화돼 있어서 전통 부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의 전통,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봉건주의에 대한 인간 억압,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유교적 전통과 관습을 부정한 오장환의 시는 1930년대 그 당시엔 파격을 넘어 가히 충격이었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사인 시인의 평이다. 누구에게나 이런 파격적이고 강렬한 이런 목소리가 가능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장환이 가진 그 민감성과 일종의 어떤 소숙한 그 열정 같은 걸 속에 가지고 있었음으로 해서 그런 성시보 같은 섬뜩한, 그렇지만 아직도 그 에너지가 강렬하게 전달되는, 그렇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섬뜩할 정도로 강렬했던 오장환의 언어들. 오장환은 전통을 부정하는 시를 모아 1937년에 첫 번째 시집 성벽을 발표한다. 그의 나이 불과 20살 때의 일이다. 이 성벽이라는 게 아주 고루한 인습과 전통을 이제 상징해 주는 거로 본 거죠. 옛날엔 치열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치열했는데 지금은 이제 속절없이 돼버린 것들, 이게 전통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시보나 종가나 이런 작품에서 읊었던 그런 전통 부정의 세계가 첫 시집 성벽에 아주 잘 나타나고요. 최근 아마 37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나이로 20살이에요. 한국 문학사 전체에서 20살에 시집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장환이 그 첫 시집도 제일 젊은 나이에 낸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죠. 오장환이 발표한 많은 작품이 기존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오장환에게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동시를 쓸 수가 없어. 난 40편이 넘는 동시를 남겼어. 내가 쓴 동시를 읽으면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거요. 오장환이 쓴 동시 중에서 윤석중이 높이 평가했던 시는 편지. 오장환은 동시를 쓸 때에도 기존의 동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 그만의 시선, 그만의 색깔로 담아냈다. 우리나라 동시는요, 10대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장환 시인도 10대의 동시를 쓰죠.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의 독특한 출발과 연관지어 봐도 오장환 시인의 동시는 뛰어나고요. 동시대 다른 시인들의 동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동시들이죠.
오정환은 아이들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꿈꿨으리라. 허나 따뜻한 노래와 밝은 꿈은 채 피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다. 오정환의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려면 그가 한참 활동하던 1930년대를 읽어야 한다.我々大日本帝国は戦後以来各々の戦果を 1931년부터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낸다. 결국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1930년대 끊임없이 조선을 괴롭힌다. 바로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 오정환의 시는 형식이 파괴되고 비애와 퇴폐의 정서를 보여준다. 1934년 9월에 발표한 연작시 카메라룸의 일부다. 사진. 어렸을 때를 붙들어 두었던 나의 거울을 본다. 이놈은 진보가 없다. 불효. 이 어린 병아리는 인공부화의 엄마를 가졌다. 그놈은 정직한 불효다. 사람은 적빼놓고 모조리 짐승이었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작품 해수에선 줄을 그어 백고동 소리를 표현하는가 하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장시 전쟁도 발표했다. 이복의 장관이 자네의 시 전쟁은 참 읽기가 쉽지 않구만. 어디 보자. 시가 600행. 앞뒤 내용도 연결을 어찌해야 하는지 참...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건가? 혼란스럽네. 불편한가? 난 사람들이 전쟁을 읽으면서 부디 불편하길 바라네.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불편해야지. 암! 전쟁에 반대하는 시, 전쟁 같은 시, 장시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당시에 대놓고 전쟁을 반대하거나 또는 그 전쟁의 비인간성, 폭력성, 그다음에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그 근거한 그런 전쟁이라는 그런 고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시를 쓰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 시를 썼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시의 기본적인 형식적 틀을 과감히 부숴버린 그런 장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 상당히 읽기에 껄끄러운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에 껄끄러운 시의 형식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껄끄러운 현실이냐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환기시켜주기 위해 했던 그런 시 형식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단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정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래를 불렀을까? 그동안 시인으로서 활동했던 기간도 한 15, 16년 남짓 될까 하는데 그 기간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잡한 기간인 거죠.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창씨개명 강요되고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이 닥치던 시기, 이런 격변이 생존 기간 동안에 겹쳐지면서 거기서 오는
갈등과 방황과 혼란과 가치의 어떤 선택과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이 짧은 시기의 양반의 문학 속에, 삶 속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아프고 슬프고 힘든 역사를 살아야 했던 시인은 그 시절 혼란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오장환은 1931년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교사였던 시인 정지용을 만난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정학처분까지 받은 그는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934년 그의 나이 17세 때 일본으로 건너간다. 오장환은 일본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전쟁을 쓸 때 군데군데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상처로 남았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검열 이후 그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즉 자신이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시를 스스로 규정해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 총독부의 검열로 만신창이가 된 전쟁이 오장환에게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 구마키 교수는 당시 오장환의 민족의식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특이한 점은 일본에 유학 왔을 때 일본어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일본에 와서 어떤 실망감이나 절망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일본어 이름을 쓸 때 성은 한자 오를 쓰고 이름은 가타카나를 썼습니다. 조선에서 넘어왔던 문학자들은 다들 한자로 자기 이름을 썼는데 오장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 민족적인 자의식을 나타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 시절 식민지 체제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오장환은 갈등한다. 고뇌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가 1939년 7월에 발표한 불길한 노래다. 불길한 노래. 나요, 오장환이요. 나의 곁을 스치는 것은 그대가 아니요. 검은 먹구렁이요. 당신이요. 외양조차 날 닮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신용하리요. 이야기를 들리요. 이야기를 들리요. 비명조차 숨기는 이는 그대요. 그대의 동족뿐이요. 그대의 피는 거뭇하지요. 붉지를 않고 거뭇하지요. 음부 마리아 모양, 집시의 계집의 모양, 당신이요. 정신세계가 노출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오장환,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점점 그 많은 친일 인사들을 양산하게 되고 총독부가 가혹한 수탈을 옥죄이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장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질책성이 섞인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장환처럼 그렇게 그 당시 발표된 시 중에서 저항적인 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940년대를) 사는 오장환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좌절감을 라스트 트레인, 마지막 기차에 담았다. 라스트 트레인.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 비에야. 개찰구에는 못쓰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가
화물차에 실려간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아직도 누굴 기둘려.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목 놓아 울리라.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1945년 8월 15일) 염원하던 해방이 왔다. 오정환은 만성 신장병으로 병실에서 광복을 맞이한다. 장관이 드디어 해방이야. 일본 놈들이 물러갔다고. 내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나는 병실에 누워있다니. 이보게,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김남청과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로 했네. 장관이 자네도 얼른 털고 일어나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세나. 같이 할 거지? 당연히 해야지. 아니, 오장환이 누군가? 일제가 그렇게 악랄해도 절필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 아닌가? 형님들, 너무 그러지 마시오. 내가 뭐 한 것이 있어. 몸을 바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글 쓰면서 버텨온 것뿐인데. 무슨 말을 그리 하나. 일본 놈들 세상에서 그것도 대단한 거지. 고향, 내 고향에 가고 싶소. 고향? 갑자기 웬 고향인가? 고향 아미산에 새소리가 듣고 싶어. 신장병으로 투병 중이던 오정환은 고향을 찾는다. 도시 문명과 탕자들이 우글거리는 부두와 죽음의 늪 주위를 방황하던 긴 여정 끝에 오정환은 문득 고향을 떠올린 것이다. 오장환 생가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 오장환의 씨름동무라는 그 시에 나타나는 바로 아미산이 아주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고요. 저 아미산이 오장환 선생 작품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어릴 때 저 산성에 올라가서 오정환의 고향 마을에 있던 아미산은 그의 작품에도 종종 등장한다. 씨름 동무.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다. 아미산 밑에서 나무를 건네어주는 사공의 집을 찾아간 것은 석유 등잔 밑에서 양말을 기웃는 어머니. 남편은 뒷산에 고이 잠자고 두 아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다. 13해 의젓한 소년의 나이를 타관에 보내고 옛 땅을 지나가는 씨름 동무가 벗을 찾으니 그는 북으로 떠났다 한다. 해방 공간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나라를 꿈꾸었지만 테러를 당하고 좌절하면서 병을 얻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이런 시들이 오장환 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장환 시인의 내면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담겨 있는 시들이 시 세계 전체에 내재되어 있죠.
오장환에게 고향과 어머니는 영혼의 안식처다. 하지만 오장환은 고향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가 다시 돌아온 서울은 광복의 기쁨 대신 병들어 있었다. 모두가 해방의 기쁨에 들떠있던 1946년, 오장환은 문단에 충격을 주는 작품을 발표한다. 바로 병든 서울이다. 이게 뭐야? 그토록 해방을 기다렸는데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 믿었건만 편가르기 썸질이니. 병든 서울. 서문. 8월 15일 밤에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너희들은 다 같은 기쁨에 내가 운 줄 알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 천황의 방송도 기쁨에 넘치는 소문도 내게는 고지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든 탕아로 홀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하였다. 오장환은 조국의 해방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 한탕주의에 실망하고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추악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단 본인의 몸이 병들었었고요. 병들어서 병원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마음도 병들었었고요. 식민지 시절을 지나오는 청년으로서 마음도 병들었었고요. 해방된 서울에 그 시에 병든 서울이라는 시에 보면 갑자기 무슨 당, 무슨 회, 무슨 모임 뭐 이러면서 수십 수백 가지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서 해방까지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그 분열된 모습 때문에 이제 병든 서울이라고 당시 서울의 사회상을 직시했던 거죠. 병든 서울은 해방기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해방 직후를 생각하면 해방가, 독립가 막 분위기에 들뜨을 것 같은데 아니 병든 서울이라고 시집을 붙였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그죠? 식민지가 완전히 청산 안 되고 또 식민지가 청산한 과정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분열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점. 그래서 그 서울이 병든 서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그 비참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해방 직후의 현실에다가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보면 해방 직후에 특히 진보적인 문학계 내에서는 병든 서울은 그야말로 강한 충격을 준 것이죠. 병든 서울은 해방기념 조선문학상 대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병이 들어버린 서울을 이야기하던 그쯤 오장환의 병세도 깊어진다. 그럼에도 문단 활동은 왕성했고 1947년 네 번째 시집 나 사는 곳을 발간한다. 나 사는 곳 후기에 시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의 나 사는 곳과 그때의 나 사는 곳 사이에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변동이 있었지만 내 개인의 정신상의 변화와 그 거리는 말할 수 없다. 이제는 나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는 곳이다. 내가 아닌 우리로 바뀌는 사다리를 독자들이 이 시집에서 찾는다면 필자는 소망 외의 행운이겠다. 나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는 곳.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한다. 그는 왜 몇 번이나 우리를 강조했을까? 서원대학교 백운복 교수.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출발이 되어야겠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환은 우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해방 이후를 사는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가 아니라 흑백, 좌우, 너, 나 대결만이 존재했다. 오장환 자네, 이거 읽어보고 얼른 서명하게. 조선문학가 동맹 가입. 이마 형님하고 내가 주도하고 있네. 자네도 함께 할 거지? 나도 함께하고 싶소만 몸이 이러니. 자네 신장병도 북에 가면 더 빨리 낫게 될 걸세. 그래, 나도 들었네. 남포병원인가 어딘가가 잘한다더구만. 그럼 북에 가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북에서 안 되면 소련 쪽에 가면 금방 고칠 걸세. 뭐 하나 일단 서명을 하게나. 그래, 알았네. (1946년) 오정환은 임화, 김남천이 주도한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담한다. 그리고 병색이 완연해지고 극한의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47년 10월 북으로 간다. 청주대학교 임승빈 교수의 해석이다. 오장환 선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 사상이 분명히 가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당시 민족의 현실이 대부분이 프롤레타리였고 부르주아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회주의 사상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쪽으로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으로 간 오정환의 행적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는 짧았던 그 시기에도 민족 통일에 대한 염원을 멈추지 않았고 남북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노래했다. 말하자면 해방 공간에서 남북이 분열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장환 시인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잘 되어서 남북이 분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라고 하는 계몽운동을 한 바가 있는데요. 테러의 대상이 되어서요. 치료받을 곳을 찾아서 남포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모스크바 볼킨병원으로 후송이 된 거죠. 거기서 치료를 하는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오정환은 북에서도 산문집 남조선의 문학 예술을 펴내는 등 작품 활동을 하지만 지병인 신장병이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치료를 위해 모스크바로 가지만 소득 없이 귀국한다. 그리고 1950년 5월 소련 기행 시집 붉은 길을 발표한다. 5번째이자 오정환이 남긴 마지막 시집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오정환에 대한 기록은 단 하나. 남침해온 북한군이 뒤를 따라 잠시 서울에 머무르다가 구입할 수복과 동시에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늘 오래도록 앓고 있던 지병인 신장병으로 이듬해 1951년 34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시대를 아파했던 위대한 시인 오장환. 오장환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영원히 눈을 감는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1988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8 서울 올림픽을 떠올릴 것이다. 그 해에 오장환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 분단으로 인해서 그냥 파묻혀 버렸던 작가를 다행히 우리는 1988년에 해금 조치를 통해서 그의 작품을 다시 읽고 그가 살았던 삶, 그의 시대, 그의 문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1988년에 해금됐을 때 비로소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중들이 누리는 시간이 짧았고,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치원이나 서정주나 김영랑이나 박용철 이런 분들보다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죠. 오장환이라 함은 스무해리 조선시단의 새로운 황희로구나. 1996년부터 충북 보은에서 오장환 문학제가 열리고 있고 2006년에는 월북문인 최초로 문학관이 건립됐다. 1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야 조금씩 불려지고 있는 그 이름 오장환.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 시인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하나로 엎드는 뜻깊은 공연장의 무대막이 오래오래 닫혀지지 말고 이 밤이 새도록 통일의 노래가 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오장환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우리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쪽의 학자들 만났을 때 북쪽 학자들은 심지어 오장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오장환은 북한에서는 잘 평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분단,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에 온몸으로 저항의 노래를 불렀던 시인 오장환. 슬픔과 좌절의 언어들을 속 시원히 내뱉지 못해 병이 되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 비애가 쌓여 시인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시인의 노래는 멈췄지만 아름다운 꽃이 되어 영원히 울리고 있다. 1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부르는 오장환의 노래는 말 하나에 평화가 묻어 있고 글 하나에 희망이 담겨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노래한 휴전선 시인 오장환. 그의 노래가 있기에 휴전선 어디쯤에 평화가, 희망이, 자유가 자라고 있지 않을까. 오장환 자네도 신장병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작품을 남겼을 텐데 아쉽네. 아닐세. 난 그보다도 조국의 분단을 보면서 눈을 감은 게 원통할 뿐일세. 권태웅 자네는 어떤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이었다고 내 듣기는 했다만. 치열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이젠 태웅이 자네 얘기를 듣고 싶구만. 권태웅의 인생은 한마디로 뭔가? 내 인생. 샘물. 그래, 샘물일세. 샘물? 갈증이 나는 사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샘물. 샘물일세.
특집 3부작 라디오 다큐멘터리 100년의 노래 영원한 울림 제1부 평화를 노래한 휴전선 시인 오장환 기획 심웅석, 기술 신현석 지혜선, 효과 노동걸 김기평, 음악 최연석, 내레이션 전지원, 글 구성 서연희, 취재 연출의 이혜수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결의를 사랑한 애국시인 권태영을 보내드립니다.